안녕하십니까, 박승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 리스크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인데 얘가 또 전략 과목이죠. 그리고 이게 안 바뀌어요, 책이. 그래서 매년 찍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들었던 분들은 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 내용이 똑같고 책도 안 바뀌었어요. 몇 년째 안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이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교재를 이렇게 딱 사가지고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소설책을 쓰듯이 써놔서 약간 수험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냐, 이런 게 좀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대부분이 요약집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는 주로 본 내용이 좀 약간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런 이 잡담 같은 게 많습니다. 이 내용 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라내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페이지로 넘어가면 외환거래와 외환시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외환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다 통일이 되어 있다면 굳이 외환이 필요 없겠죠. 환율 변동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돈과 남의 나라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외환 거래의 목적이 나옵니다. 외환이야 이거죠. 외환이야. 외환 거래를 왜 해? 이런 건데, 첫 번째가 뭐 실수요죠. 미국 가서 햄버거 사 먹고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수요 목적이다. 자, 두 번째는 환 리스크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출을 했는데 그걸 친절하게 그쪽에서 원화로 좀 좋은데 원화로 주질 않죠. 달러나 이런 걸로 주잖아요. 그럼 얘가 막 변동을 하니까 내 손익이 변하죠. 그쵸? 제조업체 마진율이, 그러니까 뭐 올해는 좀 다른데 한 5%대예요. 5%대. 2에서 5%대거든요. 제조업이 팔아먹으면 1,000원 팔면 50원이 남아요. 근데 환율이 막 80원 떨어지고 그러면 손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투기적 목적이죠.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얘죠, 얘. 투기적 목적. 자, 환율이 나옵니다. 환율이 뭐냐? 환율은 교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1달러당 원화의 비율이에요. 근데 환율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밑으로 가보시면 자국 통합 표시법과 외국 통합 표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봤을 때 기준이 어떤 통화냐가 중요해요. 자, 기준이 얘는 남의 나라 통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위안에 자 170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야? 기준이 되는 게 남의 나라 통화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우리가 FC 이렇게 부릅니다. Fixed Currency 이렇게 부르고요. 변하는 걸 VC, Variable Currency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변하는 건 원화가 변하죠. 우리나라는 자국 통화가 변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자국 통화 표시법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 표시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해도 되잖아요. 1원에 0.001달러 이렇게 표시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렇게 표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외국 통화 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써있는 게 자국 통화 1단위당 외국 통화를 표시하는 게 뭐냐? 그게 외국 통화 표시법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 얘를 간접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죠, 이거. 한 80%에서 90% 이상이 다 요 방식을 써요.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나라들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1파운드당 뭐 0.97달러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유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방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얘네가 과거에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걸로 표시할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요. 우리 시험은 이제 이게 환리스크이기 때문에 양쪽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런 시험에서는 이게 양쪽 다 안 나옵니다. 이거만 나와요, 이거만. 그래서 편한데 얘는 이거 전문이잖아요. 환만 전문으로 하니까 다 나와요. 다 알아야 돼. 이 변화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니까 어렵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그 5페이지에 이 유럽식 표시법과 미국식 표시법이 있습니다. 밑에 미국 달러 1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 통화의 단위를 이 수로 환율을 표시한 게 유럽식이고, 그 다음에 외국 통화 1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하는 게 뭐냐? 그 미국식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환율 교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 이거죠? 유럽식이죠. 왜냐? 달러를 기준으로 원화를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미국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환율은 유럽식 표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로, 영연방 국가는 미국식으로 표시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시 같아요. 요거 다 이 세 개를 연결하세요. 유럽식 자국통화 직접 표시법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 양쪽이 어렵냐? 얘가 이제 변화되면 이게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걸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달러에 1,000원이 됐다. 1,000원이었는데 얘가 올랐어요. 그럼 이걸 이제 1,5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죠. 표현을 이제 환율 상승이라고 하죠.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에서 1,500원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좋을까요? 미국 애들이 좋을까요? 상대적으로. 미국 애들이 좋죠.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카노 1,000원짜리 먹던 걸 1,500원짜리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떼를 먹어.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로서는 평가가 절상된 거예요. 원화 기준으로 하면은 평가 절하가 된 거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는 평가 절상, 평가 절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기에 더 좋아지죠. 1,000원짜리 살 걸 1,500원 사니까 수출이 상승을 해요. 그 대신 사올 때 우리나라 1,000원 주던 걸 1,500원 줘야 되니까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게 4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때만 보세요. 왜냐? 한쪽만 보면 되니까. 반대쪽은 다 반대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입을 할 때 수입 단가가 비싸지겠죠? 왜냐? 예전에 1달러 하던 걸 지금 1,5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물가가 상승해요. 수입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원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요. 1달러 예전에 1,000원만 갚아야 되는데 1,500원 줘야 되니까 거기 나오지만 원화 부담, 그러니까 외화 부채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원화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는데 외화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원화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반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이 경우 얘는 자, 얘가 1달러가 됐다 해볼게요. 그럼 환율이 상승했죠. 근데 이때는 자국 통화의 강세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0.97달러 받았는데 이제 1달러나 받으니까 자국 통화의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야. 그러니까 이때는 파운드의 강세, 떨어지면 파운드의 약세죠. 그럼 반대로 이게 파운드의 강세니까 달러의 약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워. 왜냐? 얘도 나와 이제는.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양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달러로 해놓으면 이렇게 잘 아시다가
갑자기 얘를 1위안이나 100엔당 1000원 이렇게 해놓으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요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건 변하지 않죠. 100엔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환율 상승, 엔화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1달러에 100엔이다. 이것도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120엔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환율이 상승, 달러 절상, 엔화 절하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자, 넘어가서 자, 환율이 있는데 자, 매매 기준율이라는 게 있죠. 자, 매매 기준율은 그 날에 처음에 시작되는 기준율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 딱 시작을 하면 은행이 많잖아요. 그럼 전국에 있는 은행의 모든 매매 기준율이 다 똑같냐?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같습니다. 왜냐? 이걸 산정하는 방식을 알면 돼요. 얘는 전날에 은행들이 거래한 환율이 있겠죠? 그걸 가중평균해서 그 다음 날짜에 아침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율변동 환율제죠. 자, 그 매매 기준율 볼게요. 원화간 은행의 대고객 외환 거래 회계 처리 기준이 되는 환율인데, 자, 국내에 외국한 중개회사가 중개해서 거래한 이전 영업일에 현물한 거래 환율이 있어요. 그걸 산출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전 은행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은행마다 딜러가 있으니까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 환율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제정된 매매 기준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비트리지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국제거래에서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고시가 되죠. 그리고 100엔에 1000원 이렇게 고시가 되나요? 이렇게 고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화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만 고시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이거는 1달러에 100엔이라는 건 고시가 됩니다. 왜냐? 달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하고 이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이하고 이하고 같겠네. 이렇게 역으로 산출한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제정된 매매 기준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달러 외에 기타 통화와 원화화의 사이의 환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와 기타 통화의 매매 중간율을 매매 기준으로 제정해서 산출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N1 제정된 매매 기준율은 달러 N 환율과 달러 원 환율.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겠잖아. 달러 N, 그 다음에 달러, 그러니까 N, 이거죠. 여기죠. 달러 원과 달러 N과 이걸 섞어서 N1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비트리지 레이트라고 한다. 자, 밑으로 오면 은행 간 매매율이 나옵니다. 그럼 은행은 자, 이 비드 레이트라는 게 있고 오퍼드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쓰냐? 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비드가 우리가 매입률, 오퍼드가 매도율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가 더 싸요? 매입률, 매도율을 보면은 항상 은행 기준이죠. 그래서 은행 기준이기 때문에 매도 환율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싸겠죠. 현찰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더 비싸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자, 전신환이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TC 매도율이 그 다음에 싸고, 그 다음에 이제 현찰 매도율이 가장 비싸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를 뭐라고 그래요? 스프레드라고 하죠, 스프레드.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 FC하고 VC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FC가 항상 뭐죠? 남의 나라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타국 통화야.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고정돼 있어요. 얘는 변하지 않죠? 얘가 변하죠?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환율을 고시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2A 쿼테이션이라고 한다. 1A 쿼테이션도 있고 2A 쿼테이션도 있는데 2A 쿼테이션이 뭐냐? 매입률과 매도율 둘 다 고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FC라는 게 있는데 FC 서울이냐 뭐 이런 재미없는 농담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기준되는 통화가 Fixed Currency, 자, 그 다음에 변하는 걸 Variable Currency 이렇게 부른다라고 돼 있죠. 자, 넘어가서 자, 그럼 $1가 아니고 $1인데 원래는 $1인데 그냥 $1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통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가 FC예요. $1 환율이 맞습니다. 원래 N1 환율이 맞아요. 근데 그냥 $1 환율이라고도 표시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그죠? 자, 그래서 USD JIP나 그러니까 유로하고 아까 달러하고 엔화는 달러 N 환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제 유로는 어떻게 표시하죠? 1유로당 0.97달러 이런 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유로 USD죠. 그죠? 유로 달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봅시다. 은행은 고객이 한 나라의 통화를 사거나 팔 수 있는 환율을 고시하는데,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은행을 예를 들어서 기준 통화인 달러를 원화를 대가로 파는 환율, 즉 사실 때, 전광판에 사실 때가 있고, 근데 보통 이제 뭐 매입률, 매도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매입이 은행이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파실 때예요, 파실 때. 매도율은 은행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사실 때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은 누구 기준? 은행 기준이죠. 그래서 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수가가 비드 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환율이 사실 때 이 환율이 매도가이다. 그러니까 파실 때 얘가 비드 레이트. 이걸 암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 쪽만 아세요. 오퍼드라고도 하고 오퍼라고도 해요. 이걸 이제 제외하고 그냥 매입률, 매도율로 기억하세요. 왜냐? 우리 책은 다 그렇게 써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보통 은행의 전광판은 두 개가 고시되어 있죠. 매수와 매도가 둘 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two-way quotation이다 이렇게 불러요. 한쪽만 고시되어 있는 거, 그걸 one-way quota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은 다 은행이 기계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one-way quotation은 없죠. two-way quotation으로 뭐 기계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그냥 그 LCD 패널 같은 데다 뭐 TV도 나오고 뭐 고객님 몇 번 참고로 오세요라도 하고 나오고 환율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쵸? 자, 그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차이가 스프레드다 라고 돼 있고, 자,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환율을 고시하는 은행은 낮은 환율인 매수호가에 사고 매도호가에 판다 라고 돼 있고, 자, 콜링 파트는 낮은 환율이 매수호가에 팔고 매도호가에 사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부담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나와요. 자, 그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 콜링 파티하고 쿼팅 파티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이 8페이지로 가보시면 콜링 파티라는 게 있죠. 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쿼팅 파티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하고 거래하면 어떡하죠? 그럼 은행은 둘 다 은행이면 둘 다 매입하고 매도인가요?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콜링이 자, 환율을 제시해봐 라고 요청하는 쪽이고, 쿼팅이 제시를 하는 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 은행은 고객,
그래서 콜링 파티라고 부르고, 은행은 이렇게 환율을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서 이쪽 은행으로부터 야, 니네 거 달러를 내가 사거나 팔고 싶으니까 환율을 고시해봐 라는 게 콜링. 얘가 제시했어요. 쿼팅이 됩니다. 그럼 얘가 매입과 매도율을 제시하겠죠. 그러면 얘는 뭐죠? 이거를 사거나 팔겠죠. 얘가 제시한 환율로 사거나 팝니다.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파는 게 사는 게 되는 거고 사주는 게 파는 환율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자, 쿼팅 파티 쪽에서의 요 스프레드가 뭐죠? 일종의 이익이죠. 이익. 그죠? 사서 싸게 파니까. 근데 얘는 요 차이가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스프레드가 비용이 됩니다. 콜링 파티는 그래서 야, 니네 환율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쪽. 쿼팅 파티는 제시해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얘기는 뭐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인데, 자, 반대 입장인 콜링 파티는 낮은 환율인 매수호가에 팔죠. 그 다음에 매도호가에 사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부담, 거기다 비용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물한 거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한 거래는 주식하고 똑같게 T거래일이 있고 T+1이 있고 T+2일이 있으면 요게 원칙적인 외국한 거래 날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로 이 영업일 거래인 밸류 데이트, 얘가 스팟 데이트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뭐라고 그러냐? 폴, 그래서 선물한이래요. 선물한. 여기서부터 선물입니다. 선물. 여기 세 개를 우리가 현물이라고 그래요. 현물. 근데 국제 거래에서는 요 환율이 거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행 가시면 요걸로 거래하죠. 지금 당장 사고 파는 걸로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렇게 고시된 환율을 이틀 동안 조절을 해요. 조정을 합니다. 조정. 그러니까 조정하는 작업은 뒤에 나와요. 조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쭉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팟 레이트라고 하는 이 폴드 포인트를 더해요. 환율에다가 폴드 포인트를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간 그래서 환율을 조정해서 고시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 중요한 거 얘도 현물, 얘도 현물, 얘도 현물인데 이게 정상거래야. 그래서 스팟 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밸류 데이터인 것이 있는데 이영업일 거래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오늘 거래하는 건 밸류 투데이, 오늘 거래해라는 거고, 얘는 밸류 투말로, 내일 거래. 그 다음에 이영업일은 밸류 스팟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영업일 이후 이때부터는 선물 환거래, 포월드라고 부른다. 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은 뭐냐? 롱은, 자, 우리가 환율 구조가 달러를 기준으로 하죠. FC를 기준으로 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거를 우리가 뭐라냐? 롱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현찰을 들고 있는 사람이죠. 달러를 들고 있거나 그 다음에 유로를 들고 있거나 외국 통화를 들고 있는 사람이 롱 포지션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쪽이 숏 포지션이죠. 그래서 보면 롱 포지션이 나오고 숏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개념을 환율이 올라가면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매수한 거랑 똑같은 거죠. 얘는 아니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환율이 뒤바뀌면 완전 또 바뀌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유럽식 표시법에서 미국식 표시법으로 바뀌면 개념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주식 매수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쪽이 롱 포지션이니까. 자, 그래서 그 11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과목에 나왔던 게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잖아요. 자산이 더 많은 걸 뭐라고 그래요? 오버바우트 포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이 롱이겠죠. 이쪽이 더 많으면 오버솔드 포지션 해서 숏 포지션이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환율이 올라가야 이익을 보고 얘는 환율이 떨어져야 이익을 봅니다.
이 두 개를 같은 걸 뭐라고 해요? 스퀘어 포지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스퀘어 포지션이 뭐냐? 자, 환율 변동에 대해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물환 포지션이 있고 현금 포지션이 있고 액추얼 포지션이 있다 그래서요. 자, 여기 T 플러스 2영업일까지 거래가 현물환이에요. 현물 거래인데 이 중에서 이 추심이 완료돼서 현금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쪽 거래일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캐시 포지션이라고 부르고, 이 캐시 포지션이 아닌 걸 우리가 모두 다 액추얼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물환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선물환입니다. 그래서 현물환하고 선물환하고 합친 게 뭐예요? 종합 포지션, 오버럴 포지션이다. 현금하고 현물환하고 그다음에 선물환을 모두 합친 게 뭐다? 그게 종합 포지션이다 라는 거죠. 자, 현금 포지션. 그래서 그러면 T거래일이 보통 뭐가 된다? 현금 포지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현물환 포지션은 그러니까 보통 1번과 2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에도 현물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직 못 받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금이 뭐냐? 추심이 완료돼서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고요. 현물환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현금도 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현물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환은 2영업일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친 게 종합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자, PB라는 게 뭐냐, PB. 그 다음에 빅피겨라는 게 뭐고, firm price라는 게 뭐냐. 이게 단어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PB는 뭐냐면, 그 고시할 때 원칙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단위까지 고시할 거냐, 이런 거죠. 자, 일단 요 숫자가 앞에가 두 자리일 때하고 세 자리일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100원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두 자리를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21.25, 36 이런 식으로 고시합니다. 얘가 비드레이트고 1021.36이 오퍼드 레이트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얘가 두 자리로 떨어지면 99.땡땡땡땡 하면 이때부터는 원칙적으로 네 자리를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두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런데 영국 애들은 특이하게도 지네들은 5개를 고시해.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GBP, 그러니까 유로 대, 그러니까 뭐 파운드 대 달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얘 뜻이 뭐냐? 얘는 매입률이 요거고 매도율이 요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뜻입니다. 요 뒤에 있는 게 바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 이렇게 네 자리까지 고시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왜냐? 변동폭을 표시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표시하는 거는 오바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1원으로 기준했을 때 얘가 몇 %예요? 10% 단위고 얘가 1% 단위인데 0.1%, 0.01% 이렇게 고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변하는 게 요거면 뒤에 있는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고시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PB예요. PB. 그러니까 이렇게 100자리가 넘어가면 두 자리, 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PB 되겠죠. 요 99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네 자리, 네 번째 자리가 PB 되겠죠. 자,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로 달러의 소수점 넷째 자리인 5가 PB다 라는 거죠. 달러 원은 10, 50, 40에서 0이 PB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PB다 이거야. 마지막 요게 PB. 얘는 요게 PB. 이런 게 PB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단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여기죠. 여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빅피겨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의 경우에는 아까 보면 1.0603, 0635가 있네요. 또
또 1.0645 이렇게 40인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는 변하는데 얘는 변하지 않아. 왜냐? 단위가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 얘를 빅 피겨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펌 프라이스라는 건 뭐냐면, 자, 밑에, 환율을 고시해주는 그런 큰 회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은행이나 기업의 딜러가 시세를 참조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매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펌 프라이스, 고정된 환율, 확정된 확률 또는 딜링 프라이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자, 대고객 외환거래에서 외환거래를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콜링 파티, 그에 응하는 게 쿼팅 파티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고시를 요청하는 은행이 콜링, 응하는 은행이 쿼팅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쿼팅 파티가 고시한 환율은 비드레이트와 오퍼레 데이트가 있다. 라고 돼 있고, 결제일은, 거기 보면 뭐, 노스트로 어카운트 라고 해서 결제 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환시장의 그런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